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요. 또다시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훈풍 탓인지 오늘 코스피는 좀 강한 상승세가 왔는데요. 이게 중국발 훈풍 탓인지 사실 살짝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바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MWC 지금 이 MWC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금일 4%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약 한 11포인트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따지자면 이게 과연 중국발 훈풍이 맞는 건지 살짝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얘기들 좀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코스피는 11.01포인트가 오른 1996.8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제가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다. 계속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75포인트 조정, 즉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621.8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요 2.40원이 오른 1100원 80전에서 마감됐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두 분 멘토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지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현지 멘토님. 네네. 예,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진짜 오늘 한 4%나 올랐어요. 근데 너무 삼성전자의 잔치인가요? 다른 종목들은 크게 또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또 잘 안 보여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대형주 거래대금이 회복세다.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장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슈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큰 폭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좀 부여한 기대감이 조금 불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긴 했죠. 그래서 철강주라든지 화학주가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오늘 크게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주. 건설주가 오늘 상당히 큰 폭 강세를 보여줬고 대형 건설사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 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이 이슈 때문에 건설주가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키 맞추기 장세가 조금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건설업종이 다른 섹터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조금씩은 대형주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면 오늘 지수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죠.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6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다 이렇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는데 그보다는 잘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갤럭시 S가 3 이후에는 약간 정체기를 빚었습니다. 갤럭시 S4라든지 5 같은 경우 시장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면 엣지를 또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나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또 올라갔고요. 관련한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다음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시총 상위주를 전반적으로 좀 밀렸는데 그동안 코스닥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의 이제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일부 섹터군을 제외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대형주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대형주 강세를 전망하는 근거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형주의 거래대금 회복입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로 잡은 내용인데 최근 보시면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대형주의 거래대금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보통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형주에 대한 수급의 매기가 조금씩은 쏠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근거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HT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6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여준 것은 작년 12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장세를 예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역시 ECB의 QE입니다. 이달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유럽계 자금이라든지 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국내로 어느 정도는 유입될 수 있고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평가입니다. 뭐 A라는 주식보다 B 주식이 싸면은 B라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분명히 해외 증시보다는 상승 흐름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는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하게나마 유동성 장세가 온다면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마련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1900에서 2000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뚫어낼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000포인트 선 위로 지수를 올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형주를 보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살펴보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건설주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굉장히 많은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여전히 코스닥의 매기가 살아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오늘 이슈를 차치하고서라도 IT 부품주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핀테크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너무 전반적으로 딱 짚어주셔서 네네. 또 궁금하게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 갤럭시 6 엣지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네네. 듀얼 엣지라고 조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래 보니까 양쪽 곡면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그럼 양쪽 곡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양쪽 곡면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엣지를 사용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예. 디자인만 아마 봤는데 아마 멘토님이 이제 그걸 쓰고 계신 걸로 제가. 예. 제가 네. 그걸 쓰고 있는데, 네.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듀얼 엣지면 어떻게 사용할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 때문인지 오늘 이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을 하고 있는 한국큐빅이 오늘 금일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네네. 예, 강하게 아침부터 듀얼 엣지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양경석 멘토님, 네. 코스피, 건설 조정, 조선업종이 강세다. 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다. 300억이 넘게 좀 매도가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조금 다른 횡보를 갈 수도 있겠습니까? 조금 시각이 조금 바뀌는 그런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조금 이제 세밀하게 이제 주식을 좀 봐야 될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최근에 장세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약 한 10개월 만에 지금 140만 원대가 오늘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142만 원대가 넘었는데 이게 한 10달이 걸렸습니다. 10달. 그러니까 이게 한 2, 3분기 정도가 지금 지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140만 회복이 됐는데 최근 장세에서 특징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40만 원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은 저가 대형주 레벨이 탄력이 좀 셉니다.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강력하게 2월달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온 업종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 민감 섹터에서
정유화학, 조선, 건설 쪽에 낙폭 가대주 중심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대형주 레벨에서도 한진해운이라든가 쌍용차라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2만 원대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전체를 봤을 때 경기민감 섹터 중에서 저가 대형주 레벨들이 좀 움직임이 좀 상당히 괜찮게 좀 가고 있다. 아니 절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 거는 좀 빠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 탄력이 세지가 못하거든요. IT 쪽도 삼성전자가 140만 원 회복해서 그렇지, 실제로 IT 쪽도 그렇게 주가가 센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가대주들이 좀 오르는 게, 제한적인 어떤 그러한 것도 이제 안고는 있지만, 시장 수급면이 조금 풀리면서, 소위 이제 삼성전자는 10달 만에 지금 140만 원이 회복이 됐지만, 종합지수는 지금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2000포인트를 넘나르는 시도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코스닥은 620선까지 강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많이 돌았고, 그 다음에 시세 분출들을 좀 많이 한 업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조금 그렇다고 코스닥이 후퇴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전체 한국의 시장, 증권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움직일 때에는 또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수세가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약간 위축이 좀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움직인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의 미래 가치와 종목별로 향후에 발전된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닥이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요. 오히려 전체 증권시장이 서로 순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금이 선순환되는 측면적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대응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종목별로 선별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여전히 어떤 종목 장세적 성격은 좀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인 지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이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돌아서거나 또 실적이 개선되는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냐라는 인식의 확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빠질 게 없다, 좋아질 일만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아서요. 시장 얘기는 이렇게 짧게 좀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금리 인하를 좀 했어요. 단행을 네. 했는데, 자, 이 중국 금리 인하, 결과적으로 그들도 답답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답답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이고, 네네. 이것이 이제 국내 금리 인하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도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금통위 이번 달에 금리 인하 할까요? 금리 인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네. 멘토님 왜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일단은 그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주가가 좋아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네. 경기 여건은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해 좋죠. 주신 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 또는 이제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주가 반등하는 것이지 실적 개선에 대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반등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예. 현 시점에서 유동성에 의한 제한적인 상승이다.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금통위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할 때 결국은 이제 만장일치 동결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3월 달에 갑자기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금리를 갑자기 내리기는 조금 어렵고, 소수 의견의 변화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금리 관련주들 전형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들은 좋은 모습이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악재를 받는 종목들은 나쁜
나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행주나 보험주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깜짝 인하긴 해요. 중국 측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빠른 시기에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3개월 만에 인하를 단행한 거고,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의 지급준 비율을 인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인하 행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로써 이제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분명히 부양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성장률보다는 분배 정책 혹은 뭐 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중국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국도 부양의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던 건 환율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각국이,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돈을 풀고 있는데 자기들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 부분에 이제 생산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응이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시기가 정말 절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진행이 돼요. 근데 양회 직전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금리 인하인 경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걸고 양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쏟아내게 된다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질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고요. 체크해볼 부분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양회에서 얼마로 밝히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양회에서 만약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7% 정도까지 책정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은 커지고, 물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고 2년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뭐 반등하진 않겠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연착륙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뭐 중국을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킬 만큼의 호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보다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줬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들은 역시 증시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전략은 역시 뭐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예를 들면 뭐 쿠쿠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 화장품 관련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중국 부양에 따른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오늘 또 강세를 보였었던 화학이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더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중국 쪽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것, 그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은 계속해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끝난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는 국내 시장에도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경석 멘토님, 네.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가 되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그 금리, 중국의 3개월 내에 지금 3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는데,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해가지고 3번의 조치가 3개월 내에 취해진 게 거의 없었는데,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연간 그 경제 GDP 성장률을 7.5%, 작년에 7.5%대에서 올해 7%대까지 지금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니까 지금 이제 아이러니죠. 전 세계가 지금 아이러니인데 뭐냐면 경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 정책을 통해서 경제 부양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기대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주식은 올라가는. 지금 경기는 안 좋다 그러면서 주식 올라가는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 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오현진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의 효과는 사실은 기대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소위
위험 자산인 증권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금리 인하는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의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이 한국의 그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소위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우리 증권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기계, 화학 이런 부분들이 철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건설까지 해서 경기에 민감한 것들인데 이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것들이 유로존의 시장에서 일단 좋은 사인들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중국의 금리 인하가 덧붙여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아시아권의 신흥시장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한국에도 자금이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러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을 때 상당히 우리 주가하고는 또 따로 놀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한국 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글로벌 마켓에서 자금이 유동성이 있을 때는 그러한 자금 유동성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투자 자산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혜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한국에도 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건설 업종이라든가 오늘도 보면은 이제 건설 업종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실적 반영이 어닝 쇼크가 다 지나가고 오히려 미래의 기대 가치가 더 살아나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점에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30% 정도가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근데 건설 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경기 민감 업종에서 철강도 이제 조금씩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 철강주들이 약간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을 확 이겨내면서 주가가 다시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소재 쪽, 에너지,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포인트에서 외국인이 과연 여기서 유동성을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한국에 물밑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약간 너무 많은 기대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주가 움직임하고도 좀 그 다른 부분들이 유로존에서는 독일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제일 먼저 낸 쪽입니다. 보통 유로존에서 제조업에 가장 강한 제조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를 독일로 손을 꼽는데 그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가가 독일 주가입니다. 유로존 중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독일 주가가 지금 유로존 주가를 대표해서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 문제 해결이라든가 유로존의 팽창, 양적 완화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데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주가가 강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한국에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며 텀이 이러한 부분들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는 또 면밀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국의 근본적인 어떤 디플레 문제라든가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를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종합지수에서 상승을 약간 구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좀 경계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주가가 뭐 환상해져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뭐 강세장으로 가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 아직 넘어야 될 선이 많이 있고 소위 말해서 3, 4년 동안 진행해온 박스피라고 얘기하는 이 박스권은 그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그 주가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긍정적인 면들은 기관 매수세라든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서 약간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전체 시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점들 착안하셔가지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심을 가져가면서 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일단은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완전한 정책적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비리가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부분이 먼저 지금 선행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보면 허저라는 도시가 있죠. 이 허저에 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참 그런 거 보면서 경기 부양 측의 의지는 참 뚜렷하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 척결 이 얘기하고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허저가요. 네네. 시 주석의 그 부인인 펑리 위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도로부터 닦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석이 되고 난 이후에 부인이 태어난 고향에 국제공항을 또 건립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별반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한 가지만 얘기 좀 더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변화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갤럭시 S6가 듀얼 엣지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방식에다가 또 그다음에 급속 충전 방식이 좀 강해졌고 그다음에 일체형 배터리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자, 이런 이제 외형적인 부분은 다 나왔고요. 네네. 처음 선보인 게 있습니다. 바로 SPA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네. 자, 이 SPA를 굉장히 빠르게 접목을 시켰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루프페이의 방식이 지금 기존의 마그네틱 단말기에 근처만 갖다 대도 휴대폰만 갖다 대도 결제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수혜가 될 거를 우리가 또 한번 짚고 안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수혜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모텍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NFC 부분에서 가장 집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S페이, 삼성페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보급이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가 엄청난 NFC 무선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구축해놨다고 하더라도 모토로라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절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많이 뺏긴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1위입니다. 여전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선 플랫폼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삼성페이, 다시 말해서 S페이의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루프페이의 그 신용카드 결제 방식 쉽게 아주 생각하면 신용카드를 그냥 휴대폰에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없이 바로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편리성은 충분히 확보했고 이미 애플페이가 그 애플의 엄청난 아이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미국 내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라고 굳이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NFC 관련주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무선 충전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RF텍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장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패드에 올려놔야지 이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리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예요. 인체의 유해성 문제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1m나 2m까지만 늘어난다면 활용성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일체형이라는 부분인데 일체형 배터리 교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체형 배터리가 적용된 핸드폰을 써보니까 교체하는 것 대비해서 훨씬 더 사용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10분만 충전하게 되면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체형 배터리로 교체한 데에 따른 그런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 성장 이걸 지금 삼성이 깨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 쪽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여기에 답습 효과는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IBM이 이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잡아먹힐 정도의 어떤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 안 할 수 없다는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이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서의 성장세 어느까지 정도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 가장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부분이 지금 삼성에서 모바일 영역에서 예. 가장 지금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예. 구체적으로 구체화돼 가면서 가는 시기는 이제부터가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계속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봐야죠. 예,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걸 장기 투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단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세계 초일류 기업이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 내 국내적인 시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경쟁 업체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애플하고 대항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찝었을 때는 예. 소프트웨어에 삼성이 집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갤럭시 S6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선 충전 얘기하고 이번에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아직 그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그 수익화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자화폐 전자 결제 쪽입니다. 예. 이 부분은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어우러질 때 지금까지의 전자화폐 지불 방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식은 장기 투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그렇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대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성장성의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는 거기에 수혜를 입는 중소형주는 굉장히 큰 수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장에서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추려서 대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겸비한 이러한 회사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근거리 무선 통신 다 합쳐지는 그 기술력 그것은 일단 한번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기술력한테 뺏기질 않습니다. 이 요새 기술의 어떤 이 발전 속도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선점한 회사가 일단은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앞으로 장기 투자를 그런 쪽으로는 보셔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해요. 예. 예, 맞습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두 분 다 강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삼성전기가 2.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8.1%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숟가락을 살짝 얹었던 알티캐스트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경석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오늘장 3.5% 상승 마감하면서 11.5%의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 종목 플러스권이네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그동안 1위를 독점해오던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2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에이, 이 웬일인가? 그럼 1위가 누굴까요? 자, 3위는 이정수 멘토의 ICD가 50.5%로 3위고요.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32.3%, 5위는 정재영 멘토의 인선 ENT가 25.4%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는요. 예, 한국주철관이죠. 제가 숟가락을 얹었던 종목입니다.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관이 69.8%의 수익률로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자,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이정수 멘토가 여전히 1위인데요. 174.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조민규 멘토가 142.2%로 2위, 3위는 장대진 멘토가 109.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성 멘토의 아모텍이 32.8%. 아깝습니다. 이 아모텍을 좀 꼭 쥐고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LG화학, 쿠쿠전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알티캐스트 제가 응원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알티캐스트도 좋은 모습인데요. 네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개편 전에 멘토님께서 오늘 출연하는 방송입니다. 그죠? 네네. 예, 개편되고 나면 아마 저녁에는 우리 또 오현진 멘토님의 이런 화려한 말솜씨를 여러분들께서 더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낮에 방송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방송을 또 하시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좀 상세하게 예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야간 출연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앞서 이제 갤럭시 S6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외신의 호평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초반에 가장 악재다, 장기적인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4가 이제 엣지가 나오면서 측면에 이제 한쪽 면만 이제 엣지 방식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양쪽 엣지 방식입니다.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외신에서는 88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낮춰진다고 해도 어쨌든 10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고가기는 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흥행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일단 초기 성과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 지금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신규적인 매수도 가능했을 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외국인의 수급만 띄워놓은 이유는 외국인 수급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벨 가능할 것이다. 상승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상승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약 8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매물대가 약간은 걱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절대적인 가격만 보자면 사실 실적 대비해서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추가적인 랠리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시황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저는 IT 부품주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입니다. 역시 차트 모습은 삼성전기와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제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LG화학도 그런 랠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호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요. 최근에 화학주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부분의 화학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역시 유동성 효과에 의한 랠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이제 LTRO를 유로존에서 시행을 했을 때 국내 증시에 이제 월간 약 2천억 규모의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QE가 실행이 되는데 QE는 LTRO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정책이기 때문에 약 3천억 원 정도의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전보다는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가 측면을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화학주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제가 볼 때 유가 때문에 화학주가 밀리려면 WTI가 이전 저점이 약 45에서 44달러 밑으로 하향 돌파해야 돼요. 그때 가면 화학주의 투자 심리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서만 유가가 움직인다면 화학주의 랠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LG화학은 이제 제시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 회복은 아직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유동성 효과에 의한 반등이다 보시면 되겠고 차트야 삼성전기와 워낙 비슷합니다.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꺾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수급도 한 번도 꺾이지 않았죠.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1차 목표가 실현 후에 제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은 26만 원까지죠.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다. 26만 원 위로 돌파하려면 반드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효과에 의한 반등은 최대한으로 26만 원까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쿠쿠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절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춘절이 지나면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추세 자체가 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큰 급등을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쿠쿠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때 한국에서 이제 밥솥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밥솥이 많이 팔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중국인이 한국 와서 밥솥 사가는 것보다 중국에서 직접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호재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일단 한중 FTA가 가서명이 되면서 밥솥에 이제 뭐 관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수혜주로 한 번 더 부각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렌탈 시장의 고성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유럽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박람회에 참가해서 정수기라든지 제습기를 이제 공개를 했고 많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꼭 중국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글로벌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쿠쿠전자 같은 경우 오늘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전 고점이자 그동안 매물대가 됐었던 가격대를 한번 돌려냈기 때문에 어쩌면 추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쿠쿠전자도 오늘 신규 진입도 가능할 만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할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는 뭐 21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릴 수 있겠죠. 이전 고점이 부딪히는 구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 꺾이지 않고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동아S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저는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이 좀 꺾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약주나 바이오주로도 수급의 매기가 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아ST를 제가 초기에 제시를 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 한 종목은 가져가자. 한 종목 안 가져가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있으신 분들은 동아ST를 굳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담아가도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부분의 바카스 판매량 회복이라든지 ETC 전문 의약품 부분의 뭐 판매 증가라든지 로열티 수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양호한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직은 상승 후에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방향성이 안 잡혔어요. 근데 수급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아ST 역시도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예병구 멘토님이 이제 숟가락을 얹어 주셨던 종목인 RT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반등하는 모습들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한 번쯤은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셋톱박스 매출 확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이 뭐 셋톱박스만 보자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수요, 디지털 TV 전환 수요가 있는 한 셋톱박스의 판매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클라우드 방송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에 언급드렸던 N스크린 모멘텀입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다가 집에 와서 TV로 그 시청하던 프로그램을 끊김없이 보고 밤에 누워서 태블릿 PC로 끊김없이 보고 PC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N스크린 시대고 앞으로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특히 RT캐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 방송 솔루션 부분 80% 완전히 독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RT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대가 아니냐 역시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길게 참 상세하게도 예스를 참 친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현진 멘토님은 참 말씀도 잘하시고 종목도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까운 종목을 좀 꼽자면 오킨스 전자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예, 오킨스 전자가 편입만 됐으면 뭐 일단 40%대는 이상을 무난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네. 참 그런 종목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전 프로그램 또 그리고 낮 방송이라고 부르는 그 프로그램에서 또 좋은 활약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또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양경석 멘토님. 네. 마지막이라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양경석 멘토님 계속 뵈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마지막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상세하게 좀 예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삼형전자, 지금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삼형전자가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주봉인데, 콘덴서, 자산, 그 외국인이 41%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 주봉상에 지금 60주 이동평균에 가장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아주 중요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주봉이 소위 말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MACD, 주봉 MACD가 제로라인 위로 이제 올라서려고 좀 그러고 있다 하는 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캔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드렸는데, 요 주봉 캔들을 보면 이 앞에 주봉들 약 한 10주간에 있었던 주봉을 다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주봉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힘이 이 앞에 이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힘 정도의 영역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월봉상의 적산병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주가가 신고가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 내용도 거기에 대한 수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무방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일봉 MACD라든가 제반 기술적 지표들이 DI 플러스라든가 상당히 양호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의 견조한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을 가지시고, 약간의 조정이 있다면 추가, 약간 이 주식은 좀 빠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40몇 %를 쥐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라 내려라 하면서 슬슬슬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냥 보유의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주의 개념으로 일단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참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소위 말해서 일봉상의 60일 저항선이라고 얘기해줬던 60일 이동평균을 올라서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보는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이 최근에 경기 관련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요새 이 모양을 보시면은 소위 그 건설업종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똑같이 뛰고 있습니다. 얘가 약간 느린 모습인데, 조선업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좀 약간 선발대로 좀 빠른 면이 있어요. 현대미포조선하고 이런 것도 좀 빠른데, 해운 쪽에서도. 근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느린 면이 있지만 약간 오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60일 이동평균하고 120일 22,0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이제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티볼리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보니까 소형 SUV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도가 높더라고요. 단번에 뭐 한 4만 대 정도가 막 예약이 들어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계속 관심 있게 가격이 약간 세긴 셉니다. 이제 그 수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수동으로 하는 거 이제 옵션 사양을 좀 넣으면은 가격이 약간 비싸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1,650만 원 그냥 아무 옵션 없이 1,650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들어가면 2,000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소형 SUV로서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썩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마 연비나 또는 모델의 어떤 병행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쌍용차 모습을 보면 주봉상에 MACD가 제로라인 위에서 견조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올라온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11,000원대 이렇게 들어오면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 약간 이익을 병행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이익을 실현시키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10일 이동 평균과 20일 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견인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시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10,000원에서 11,000원, 또 11,000원이 확보가 되면 12,000원 이렇게 도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양경석 멘토님께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참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요.
가장 아까운 종목을 좀 꼽자면 창해 에탄올이 되겠죠. 창해 에탄올이 지금 편입돼 있더라면 한 60% 이상은 수익이 나오는 단기간에 수익 꽤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종목들을 또 잘 발굴해내 주시는 멘토님들이니까요.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멘토님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